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유명인사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전국 노래자랑을 오랫동안 진행하신 송혜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교수입니다.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생전에 가장 후회했던 일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한국 사회에 정말 큰 획을 남기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송혜 선생님이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진행자 기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때가 1988년인데 그때 연세가 62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나이면 뭐 좀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기에도 절대 늦지 않은 시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와, 62세에 시작하셔서 34년 동안이나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크게 후회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극구 말려가지고 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송혜 선생님 본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황해도 지역이죠. 해주예술전문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자식은 본인이 말려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가수라든지 연예인을 뭐 딴따라라고 해서 이제 낮게 보는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뭐 이유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유전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송혜 선생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전을 봐도 예능인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좀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근데 아빠가 맨날 TV에 나와서 코미디도 하고, 노래도 하고, 라디오 진행도 하고, 사회자도 하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꿈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으로 봤었을 때는 아들은 어떤 예능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부모의 반대로 꿈을 접었으니까 그 아들이 느꼈을 좌절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뭐 송혜 선생님이 조금 늦었더라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이 이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일찍 요절하면서 뭐 그럴 기회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의 그런 후회나 죄책감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송혜 선생님이 나중에는 살아있는 이제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고 자식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허울화에 자식 미래에 간섭하는 분들 정말 많죠. 코칭도 좋지만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높은 수준에서 코칭해주는 건 바람직하죠. 근데 기억할 건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되 강요는 하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부모 인생과 자녀 인생은 엄밀히 다른 거잖아요. 이제 이어령 교수님 후회도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도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참 사회활동하고 이제 글도 많이 쓰고 이럴 때인데 딸이 이제 아빠가 뭐 글 쓰고 있으면 놀아달라고 막 오잖아요. 근데 아빠는 뭐 마감도 있고
어떤 뭐 집중해서 쓰고 있을 때 이제 방해받는 게 조금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뭐 글 쓰고 있는데 오면 누가 엄마 얘 좀 데려가 막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딸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님을 봐도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자란 분이세요.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검사로 계시다가 변호사로 또 개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미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생전에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유명인의 딸로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그런 결핍으로 고통받았다고 본인이 쓴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워낙 훌륭하다고 이름나신 분이라서 인생에 큰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예요. 딸이 암으로 떠난 후에 교수님이 쓴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의 글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식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옛날로 돌아가자. 네가 아빠 굿나잇 하고 서재문을 열고 돌아오면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또 이런 비슷한 시를 쓰신 것도 있어요. 피디님이 저보다 딕션이 좀 좋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게 정말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네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너를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네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네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그물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뭉클하네요. 이어령 교수님의 후회가 구구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좀 더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후회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50억 있는데 100억을 못 모아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후회를 보면요, 이렇게 자식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를 거의 후회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